입문과정은 이제 오늘로 끝을 내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물권법 체계를 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이제 떠올려보자 말로. 제일 처음에 이제 민법은 민법이란다. 법은 전통적으로 공법, 사법으로 구별하는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민법은 대표적으로 요 사법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일반법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공법과 사법을 왜 구별하는가? 이유가 있다. 적용 원리, 양법의 기본 원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법의 기본 원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 개인은 하느님 다음으로 존엄한 존재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의사결정하고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고 놔두자. 그래 인정이 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이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 원리도 사적 자치 원칙이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항상 민법의 원리를 생각하라. 공법은 그 반대고. 그 다음 이런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다. 계약과 같은 거 법률행위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률행위가 오인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이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거 하나 배운다.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치를 때 계약관계를 통해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거 하나 배운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이다. 이것으로부터 민법의 기본 원리를 도출을 딱 하고,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것으로부터 민법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뭐인가, 이걸 딱 제시를 하고, 공사법 구별 사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리 요거다. 실체법이니까 민법의 목표, 법률 효과, 권리무 배우는 거다. 요거 딱 정리하고,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3주에 걸쳐서 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걸 공부를 했고, 법률은 일단 성립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법률 효과가 발생.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과가 발생이 안 되니까 무효 또는 세 가지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를 쭉 공부를 했어요. 요 한 줄을 가르쳐 줬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총칙 공부를 할 때 뭐를 하나를 내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왔냐 그러면은, 우리 민법은 11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말이요. 근데 이거를 따져보면은 딱 세 골격, 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세 파트로. 권리 주체는 여러분 같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도 있다. 권리 객체는 4개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운 물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권리 객체로서 민법에는 물건이 규정이 되었다. 권리 변동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권리가 발생되면 소멸이 되는가? 권리 변동 원인이 중요한데,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저기 나와 있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세 골격으로 민법이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법 공부를 한다. 이걸 가르쳐주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개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권리 변동만 시험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개업자가 관여하는 것은 이 계약의 성사들과 알선한 걸 어부라는 것이 중개업이기 때문에 이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도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게 이제 중개사 민법의 핵심이다. 법전 가지고 구별할 때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뭘 하나 이야기를 해줬느냐, 여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이런 거를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왔어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 예컨대 자식놈에게 넘어오더라. 근데 이 경우는 계약관계가 없으면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상속의 경우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일민식도 없는 삶사에서 대부분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오인되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거는 중개업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공부한다. 그러나 이거는 물권법 시간에 들어가면 이것도 약간
같이 배운다 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이제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건물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이게 부동산이라 그 말이야. 따라서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런 공시 방법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일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상속의 경우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흔히 말하는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되죠. 더 이상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상속인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게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자 갑이 부이고 을이 자다, 피상속인 상속인, 이 경우에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기서 등기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흔히 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지금 피상속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 능력 소멸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데 이 경우도 이 자식놈의 건물에 대한 등기를 이전 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이 사례처럼 가정을 해보면 큰 난리가 나버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소유자 아니죠. 근데 등기 이전 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가정하면 등기 이전 받을 때까지는 시간상 갭이 있겠죠. 아버지 죽을 때 기다리자마자 등기에서 달려가서 등기는 후라들려면 이 지구상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식님의 등기하기 전까지는 얘도 소유자가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려? 피상속인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소유자 아니고, 자식님 나는 아직 등기 좀 못 받았으니까 소유자 아니고, 그러면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일까? 흔히 말하는 법률관계 공백 상태가 생겨버려. 이 말 어떻겠나요?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경우는 등기 기다릴 새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하고 상관없이 죽으면 바로 소유권 넘어간다. 이리 해야 된다 말이야. 따라서 이런 상속처럼 공부 2달만 하면은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법률로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부른다고 인문과정에 가르쳐 줬는데, 상속처럼 이런 경우에도 법률 효과 발생,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총칙 시간에는 우리가 위에 줄만 배웠는데 이제 물권법에서는 이렇게 배운다 그 말이야. 먼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도 권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한다. 지겹도록 가르쳐 줬고, 요거를 물권법 시간에는 단어만 바꿔요. 여기 지금 소유권이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소유권이 이제 정확하게는 물권이니까 권리 변동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야? 물권 시간에는 물권 변동 이렇게만 바꾸겠죠. 그럼 물권 변동도 대부분은 이렇게 법률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겠지만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물권 변동 원인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요걸 추가시켜서 같이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공식 방법의 차이 때문에. 위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경우는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식 방법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은 공식 방법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공식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 물권법에서 이 공식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젓가락 하나를 더 얹어 놓는다 말. 요 밑에 거를 같이 배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총칙 공부할 때는 이런 계약 관계 나오면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이냐 이런 걸 구별을 안 했어요. 다만 이런 소리는 내가 여러 번 했다고 말이요. 우리는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고 중개 대상물은 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개사 민법 공부한다. 요리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목적물은 굳이 구별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객체, 목적물도 칼같이 구별한다는 거.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이걸 구별해서 물권 변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공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고 동산은 노트북을 하나 매입을 했다. 그러면 택배회사를 통해서 노트북을 나한테 몇 원이 가져다 주죠. 인도를 해줘야지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 노트북 같은 동산은 그럼 공시 방법의 등기가 아니라 인도라 그 말이야. 이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목적은 뭐냐에 따라서 물론 동산 물권 변동도 물권 변동 원인은 똑같이 둘로 구별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다가 젓가락을 하나 얹어 놓는 것이 물권법 공부라고 하면 상속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로 규정한 물권 변동 추가시키고 이후 공시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객체 구별을 딱 하고 이후 공시방법의 차이 때문에 결국 물권법의 경우는 물권 변동을 배우는데 물권 후 존재를 제3자 수도록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번 주에 집중 가르쳐 줬어요. 그 공시방법의 차이점 때문에 물권 변동을 체계를 접을 때는 이런 젓가락을 하나씩 더 얹어 놓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동산 물권 변동은 2009년도 여기 19회 시험인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동산 물권 변동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 시험범위는 들어가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2009년도 민법 한 과목이 유달리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특별 시민들이 산업인력권 앞에서 데모를 엄청 했다 말이야. 제 시험 보자고. 민법을 왜 어렵게 냈냐고. 근데 민법 잘하는 사람들은 일자 통찰로 이해도 많이 몇천 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제 시험 보자 놓으면 민법 공부 엉망진창으로 암기식으로 앞머리 또 뒷머리 딴 사람만 데모한 거고 따라서 CR도 안 먹히고 대신에 안 먹히니까 또 뭘 갖고 시비를 걸었느냐. 왜 동산 부분에 동산 물권 변동을 이따 한 문제 냈는데 보통 한 문제 출제를 했으니까 출제를 하냐. 이거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우리는 중개사 민법이기 때문에 동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냈냐. 분명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험에서 한 문제씩 냈다고. 그게 떨어지니까 또 꼬투리 잡는 거야. 꼬투리를 잡았다고. 그럼 그 전에 꼬투리 잡았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앉았다가.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는 19회 시험 이거 그래 니네들 말대로 맞다. 안 내줄게 그러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출제가 안 됐다는 거. 따라서 나중에는 동산 물권 특징 하나만 1분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요거는 앞으로 강의 안 하고 건너뛰어 볼 거라고 말이요. 10년 동안 시험에 안 책에는 잔뜩 또 써놨어. 필요도 없는 거를. 그래서 건너뛰어 볼 것이고 지금은 이제 거의 99.9999 거의 100%요 대목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문을 하나 미리 좀 알아줘야 되는데 공시법 선생들이 물권법이 등기법하고 직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법을 좀 알아야지 등기법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등기법 선생님들 강의하기가 편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민법 선생들한테 제발 등기법 강의하기 전에 조문 2개만 좀 가르쳐 주세요. 신신당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갖춰야 되는데 요게 이제 플러스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요 이야기인데 요게 법 조문이 186조예요. 요 조문 숫자는 이제 초장부터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이 이렇게 발생한다. 요 규정이고 186조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예를 들던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요 조문이 바로 밑에 187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민법 187조는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이다. 이 전문 숫자는 꼭 머릿속에 담고 등기법 공부 시작하시라고 말이에요. 등기법 선생님들 하도 신신당부하는 거니까 이따가 이제 또 몇 가지 가르쳐 주겠지만 전문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이 틀에 따라서 우리는 물권 변동 공부를 한다. 여기에다 살을 붙이는 거니까
조문을 잘 눈여겨두라고 말이야. 위에 가가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된다. 밑에 가가 상속을 비롯한 그 반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 187조.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총칙에다가 젓가락 몇 개 던져놓는 거다. 체계 잡을 때 염두 두고 채로 돌아가서 앞부분에 물권 변동이 이제 이런 체계가 좀 씌어 있어야 되는데 앞에 그런 게 다 빠졌어요. 물권 변동의 물권이 권리 변동과 똑같은 거예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 변동 그러듯이 물권 변동. 공시제도가 왜 필요한가? 직업대로 가르쳐줬고 그다음 공시 원칙 잠깐 집중하세요. 이 물권법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 두 가지를 사전에 좀 입문 과정에서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공시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물권 거래를 할 때는 대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공시 방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공시 방법을 갖추고서 물권 거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공시 원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공시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 동산은 인도라는 공시 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류 과세는 간섭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 참고적으로 우측에 눈 돌려보세요. 157페이지에 명인 방법이 뭔지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아까 다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 명인 방법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고. 따라서 이제 간섭법 인정된 공시 방법 명인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야. 물권 거래를 할 때는 공시 방법 갖추고서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공시 방법 설명드려야 돼요. 공시 방법 갖추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소요가 되다. 특히 부동산을 공시하고 등기가 그렇게 된다. 인도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여기 등기는 절차 자체가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지. 그러다 보니까 공시 방법 갖추고서 물권 거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는 등기처럼 공시 방법 갖춘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물권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거야. 누가 소유자냐 이런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공시 방법 갖추도록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공시 방법 갖추도록 강제를 하게 되는데 그 강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는 의사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잘 봐야 돼요. 공시 방법 갖추고서 물권 거래해야 되는데 공시 방법 갖추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번거롭고 비용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시 방법 갖추지 아니한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권 거래 안전을 치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공시 방법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고 줄거리 잘 잡으라고. 그 강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로 의사주의하고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의사주의는 프랑스 제때가 없다 그래서 불법주의. 여기 형식주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제때가 없다 그래서 독법주의. 그 다음 위에 거는 공시방법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따라서 대항요건주의. 밑에 거는 이제 성립요건에 따라서 성립요건주의. 그러는데 다 같은 의미고 시험에서 또는 교재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는 의사주의, 형식주의니까 이런 거는 굳이 암기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개 되면 같이 알면 좋지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옛날 초창기 시험에서는 형식주의, 의사주의가 뭐냐 이론 자체를 많이 물어보고 이게 장단전까지도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 시험에서는 요거는 당연히 아는 걸 전제를 해요. 따라서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론을 물어보고 장단점까지 물어보고 이런 문제는 초창기 때 나오고 쉬운 것들이니까 요즘은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딱 이해도 못하도록 한 줄씩 써놔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또 안 되는 건데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공시원칙 관찰하는 방법에서 기억 의사주의, 형식주의 해가지고 그냥 뭐 개념도 없이 그냥 두 줄 써놔버렸는데 그죠? 물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요 책을 써놔도 요게 지금 요즘 시험에서는 이론 자체는 거의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 압축을 시켰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전반적으로
물권변동 자체가 체계가 안 잡히니까 먼저 의사주의는 이런 걸 말하고 형식주의는 이런 걸 말해요. 먼저 제목이 다시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 말이요. 나 지금 인문과정 이런 걸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공부 못한 사람은 그냥 이것만 두드려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딱 급할자야. 왜 이런 게 나오는가를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주의시키는 거야 이거면. 그러면 의사주의는 글자대로 제목이 의사주의 그랬으니까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식 방법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목이 의사주의 그래요. 이 말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이런 걸 의사주의 그런다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합의를 딱 했어요. 이런 걸 의사표시 그래요. 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이런 걸 의사주의 그래요. 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식 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을 매수인은 의사주의에 의하면 등기 없이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얼마든지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를 전제를 했느냐? 이런 공식 방법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라도 공식 방법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매수인은 등기라는 공식 방법 갖추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상태에서는 불이익을 입고 있지 않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런 공식법 갖추는 얘한테는 의사주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가 그거를 잘 보라 그 말이요. 혹시라도 갑이라는 애가 등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얘한테 이중으로 매매를 했다고 치자 그 말이요. 그래서 등기를 만약에 얘한테 이전해 주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 을은 등기까지 이전받지 못하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잃어버리고 얘가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결론, 네 공식 방법 갖추지 아니하게 되면 혹시라도 얘가 이런 일을 해버리면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제발 이런 불이익 입지 않으려고 하던 공식 방법 갖춰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의사주의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의사주의는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생긴다. 이런 용어들도 자주로 여러분 좀 써야 돼. 앞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지네 둘 사이의 관계. 대내적으로는 등기 없이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대외적, 제3자 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아님 법률관계가 분열이 생긴다. 이런 걸 의사주의 그래요. 이해돼서 형식주는 이거하고 반대 형식 그랬으니까 글자 그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 있어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아니라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지 물권 변동을 한다. 물권 변동을 한다. 이걸 형식주의 그래요. 따라서 이런 걸 말하는데 요 매매를 했다. 소유권을 주겠다는 합의 의사표시를 1000만 번 하더라도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니까 이 경우에 을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따라서 네가 아무리 매매를 1000만 번 하고 목적물인 토지 인도 받고 매매대금 완납을 100번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능력된 의사표시를 1000만 번 했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형식 갖추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제발 공식 방법 갖춰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형식주의라고 말해요. 따라서 의사주의보다는 형식주의가 공식 방법 갖추지 않으면 얘한테 훨씬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거는 똑같아요. 혹시라도 갑이 제3자 병에게 다시 이중으로 매매해서 등기전을 했다. 그러면 등기까지 갖추지 못하는 제3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 못하고
여기에 갑 당사자 센서도 소유권 주장 못하고 요 대목이 이제 의사주의가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형식주의는 법률 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안 생기고 획일적이 된다. 요게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 뛰어난 장점이에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것이 요 형식주의다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아무리 소유권 능력단 합의를 천번번하고 토지 인도받고 매매대금 완납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형식주의 취하고 있으니까 이때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남아있다 말이에요. 우리 민법이 방금 이렇게 하겠어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따라 이런 경우에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이 이렇게. 그런데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가 채택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기 다시 조문 보세요. 여기 지금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물권 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 요게 형식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고, 상속을 비롯한 아까 들어준 것처럼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라니까 이 경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에 한해서만 형식주의가 채택이 됐다 이 이야기고, 체계자업 때 주의하라는 거. 그 다음 또 한 가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상속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자 말이에요. 지금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부로서 사망을 했다. 그럼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상속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민법 187조라고. 그런데 공부를 몇 년씩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본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상속은 등기 없이 물권이 일어난다. 공부 2달 만에 이거 다 하는 이야기야. 등기법에서 배우고 물권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2개월이나 2년, 3년씩 하는 사람도 이렇게 착각하고 공부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등기 없이 물권법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드는 질문. 선생님, 그럼 이 상속 같은 경우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뒤로 나자빠져보고 싶다고 말이야. 얼른 보면은 아까 의사주의는 뭐였어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등기 없이 물권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본인은 희한한 거 발견한 것이 질문으로 와요. 그럴까요? 아니라 그 말이야. 뭘 깨우쳐야 되냐 그러면은 형식주의가 의사주의가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깨우쳐야 된단 말이야. 형식주의 의사주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의 사례, 이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등기 없이 물권 일어난다. 의사주의. 아니다. 이거 있고 등기하지 물권 일어난다. 이게 형식주의라고 말이야. 형식주의 의사주의는 여기까지는 전제가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상속은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이 아니잖아. 그래 형식주의 의사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분야라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공부한 사람이 부직이 있어 중개사 수험생 중에. 이 말 알겠나요? 형식주의 의사주의 대립은 뭘 전제로 한다? 7.4점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없어도 물권이 일어난다. 의사주의. 등기해야지 물권이 일어난다. 형식주의. 이렇게 구별이 된다 말이야. 그래서 상속은 여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의사주의가 채택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별 잘 하시라고. 따라서 결론, 우리 교재도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 미쳐버리고 싶다고. 거기 우측에 넘어가면 150 제일 위에 니은번에 민법부터 2번째 줄에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취한다 이렇게 한 줄 흡수가 말아버렸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이야. 150의 제일 위에 니은번 민법부터 2번째 형식주의를 취한다, 우리 민법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그 형식주의가 모든 물권 내에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면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 형식주의가 채택이 되었고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 다음 그 딱에서 이 밑에 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또 오해 안 하도록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거기 이제 나머지 읽으면 되고 뒤에 공신의 원칙 다시 하기로 해. 우리 민법은 분명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따라서 모든 물권변동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법률 행위와 물권변동만 형식주의가 채택이 됐어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게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다고 그거 전제 딱 하고 두 번째 이 상속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 그따에서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절대 혼동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형식적 의사주의는 뭘 전제로 하고 있다.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형식적 의사주의 대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 잡을 때 특히 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 체계 잡을 때 법 공부는 체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덜 고생해.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 취한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것만 외우고 다니면 안 된다고 지금 공부가. 입문과정 이 체계를 입문과정은 민법에 대한 기본 틀 체계를 정확하게 잡는 지금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공신의 원칙. 여기 공신의 원칙은 총칙 공부할 때도 허위표시 공부할 때 잠깐 내가 가르쳐 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이걸 배우자 말이야. 공신의 원칙을 이해를 못하면 민법 공부 물 건너가고 사례 문제 물 건너간다는 거. 먼저 방금 가르쳐준 공시 원칙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불문하고 우리 민법이 공시 원칙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공시 방법만 다를 뿐이지.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 공시 방법만 다를 뿐이지. 공시 방법 갖추고서 하세요. 물건거래 할 때는 요거는 부동산 성격 불문하고 다 채택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공신의 원칙은 달라요. 총칙에서도 간단히 가르쳐 주다시피 부동산의 경우는 현행 법제상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안 되고 있고 동산에 한해서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뭐냐? 그대로 뜻풀 하면 공시 방법을 신뢰 한자를 보호해주자는 원칙을 앞머리 따서 공신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공시 방법 신뢰 한자를 보호해주자는 원칙. 따라서 이제 동산의 경우는 이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먼저 동산. 갑이 노트북 소유자. 노트북을 갑이 을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얘는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현재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노트북을 점유를 하다 보니까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얘가 노트북 소유자처럼 보이고 따라서 점유라고 하는 공시 방법,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소유자라 믿었다 그 이야기야. 신뢰해서 양도를 받았다, 매수했다. 그랬을 경우에 얘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런 걸 묻고 있다 말은.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공시 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를 판다는 거야. 따라서 비록 얘가 무권리자로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라는 공시 방법 신뢰한 자, 얘를 소유자로 믿은 자, 얘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양도인, 매도인이 노트북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는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게 동산의 경우에 공신의 원칙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면 얘가 저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래 노트북 소유자는 갑인데 진실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당하니까 진실한 권리자는 희생을 당한다는 거. 그 대신 우리 민법 교재에서 자주 쓰는 거래의 안전은 보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자 이 점유를 신뢰한 자가 보호가 되니까 따라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반면에 진실한 권리자는 권리 상실, 희생을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이걸 부동산으로 바꾸게 되면 정반대 결과 발생이 되는데 정반대 결과가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런데 을이라는 갑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등기 서류를 위조를 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자 아님 무권리자. 근데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얘가 땅을 원래 소유자는 얘고 땅을 얘한테 팔고자 한다. 당연히 등기부 확인. 그랬더니 얘가 소유자로 등기되었더라. 따져 공시방법 신뢰 소유자로 믿고서 양도를 받았을 때 얘가 보호받는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야기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 신뢰한 자를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거.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은. 따라서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 목적물이 부동산의 경우는. 따라서 진실한 권리자 갑 얘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를 하고 얘가 만약에 사기꾼이다. 돈 받고 얘는 정당하게 매매대금 지급했을 거니까 톡 깨버리면 돈만 날린다. 결론이 이렇게 돼요.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따라서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이런 걸 또 교육을 받을 거라면 실무 시간에 따라서 중개 행위를 할 때 등기부의 등기 명인이 누구냐 이것만 확인하고 거래했다가는 혹시라도 얘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큰 낭패를 보니까 정말로 실제 진실한 권리적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육받을 거란 말이야. 그 이유는 부동산은 공식 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등기부의 등기만 믿고 거래했다는 낭패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문제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이 병 입장에서는 나는 뭔 죄가 있냐 그 이야기야. 뭔 죄가 있냐 그 말. 나 등기부 확인했고 이 의뢰한 놈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정당한 대가 지불했고 매매했고 근데 왜 나는 돈 날리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얘가 그대로 소유자냐. 얘가 반환 청구하면 반환 되지 않고 얘 개 박살난단 말이야. 물론 죄는 있어요. 앞으로 노트장에다가 12월 말에 노트장에다 이거 꼭 써놓고 공부하세요. 법에 대한 무지는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 공부 열심히 해요.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이 용서하지 않는다. 죄는 있어요. 법을 몰랐다는 거. 그렇다고 법에서 봐주는 거 없어. 그럼 법 공부 열심히 하라면 요즘에는 법 전문가만 법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인터넷 통해서라도 스스로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세법 공부도 하고 민법 공부도 하고 주택임자 보호법 필요하면 주택임자 보호법 공부도 스스로 하라고 말이야. 그 대신 여러분들은 당연스럽게 중개자 공부라도 하도록 왔으니까 이야기 한 짐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라 그 이야기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이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어리광 부려봐야 법에서는 씨알도 안 먹혀. 죄는 있다 그 말이야. 부동산은 그냥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무조건 등기만 믿고 거래했다. 그게 죄예요 이게. 그러면 왜 이제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을 인정을 안 해주는가? 사실 얘도 법을 몰라서 그랬지만 그게 뭐 큰 뭔 죄는 되겠냐 그 말이야. 우리 현실에서 법 공부 뭐 하라고 해도 다 안 하는 건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부동산은 그냥 공신원칙 인정이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얘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럼 우는 놈이 하나 있잖아. 이 사람. 얘 소유권 잃어버려.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보라고. 나 관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사기꾼이 이조범 동원해서 지 앞으로 등기 넘겨놓고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공신원칙에 부동산 인정이 얘는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러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뭐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 다 날라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무고르자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게 부동산까지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민법 말고 등기법 시간에 이 부동산의 경우까지 공신원칙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는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나라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모법으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부동산까지도 공신원칙 인정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이유가 있다고. 난 등기법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을 갖게 돼요. 실질 심사권을. 무슨 얘기냐면
이 을한 놈이 등기 신청을 했는데 나는 갑하고 매매했네요.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해서 등기 신청을 했다고 말이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 원인의 유효성 여부까지 정말로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가 있었는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등기를 받아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극히 적다는 거야. 그러면 진실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 등기 믿은 자의 보이주도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그 말이야. 등기 관액에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이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는 얘가 위조범 동원해서 사기꾼이 등기서류 위조해서 등기 신청한 필요한 서류 완배해서 신청하면 서류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한 매매가 있었나 이런 것까지는 심사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런 무권리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독일보다는 훨 높다 그 말이야. 나라 꼬라지가 이런 상태에서 이 무권리자 명의 진실한 권리자 아닌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무권리자 명의 등기 믿은 자를 보호를 해줘버리면 진실한 권리자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 그 말이야.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4, 5년 전부터 부동산까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계속 논의가 있어 왔어요. 지금 4, 5년 전부터. 그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몇 가지 전제 요건이 갖춰져야죠. 일단은 진실한 권리자 명의로 등기될 개연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등기 관액에 일단은 실질적 심사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실질 심사권이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이 매매면 매매 계약서 이 매매 계약서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더라고. 그럼 공증인이 공증하는 와중에 두 놈 사이에 정말로 매매가 있었나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진실한 권리자가 간혹 가다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독일 같은 나라는 등기 보험제도를 두고 있어요. 보험을 통해서 진실한 권리자 희생을 보상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등기 보험제도도 도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몇 가지 전제 요건이 갖춰져야지 부동산까지 공신원칙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학자들이 통상 이야기를 한다는 거.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니까 부동산까지 공신원칙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염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이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의 흥결을 보완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민법 여기저기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쏟아 나온다는 것. 그중에 총칙 공부할 때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총칙 공부할 때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말이에요. 허위 표시 떠올리세요. 지금 이 갑이 채권자 강제풀이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을하고 매매를 했다. 흔히 말하는 가장매매를 했다. 그러면 가장매매는 무효다.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도 얘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때 얘가 등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해서 또 등기 넘겨줬다. 얘 소유권 취득하는가? 이런 게 사회 문제로 쏟아나온다는데 그때 이런 걸 가르쳤어요. 제1단계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일단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얘가 소유자가 아닌데 얘가 이자명의 등기 믿고서 양도 받더라도 공시방법 신뢰한자가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면 거래안전 해치니까 우리 민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매매가 허위 표시에서 생겼던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자, 흔히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했으니까 해서 민법 108조 2항에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얘가 선의인 경우 이 매매가 허위 표시에서 생겼다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경우는 이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물론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 못하고, 따라서 제3자 병이 선인 경우는 소유권 취득하니까 결과에 있어서는 무고르자 명의 등기를 신뢰한 자가 보호받는다. 마치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이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은 되지만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이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공신원칙이 인정되는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공신원칙하고 별개로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함을.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처럼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흥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의 제3자 보기중 같은 개별적인 규정들을 따로 두고 있다 그 말은. 저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기본으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거를 조문은 얘도 좀 일거를 해놨는데, 거기 기업권 부동산 물권 문제에서 A 공신원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거기에 나와 있다 그 말이야.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중시하고 그에 따라 거래 안전이 희생되는 걸 감수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그대로 보호되지만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죠. 그때 가려울고 닫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말이야. 다만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규정으로 107조가 비진입 표시 규정이죠. 108조가 허위 표시, 109조가 착오, 110조가 사기 강박, 요 4개를 총칙에서 배웠다고 말이야. 요게 전부 선의의 제3자 보기정들이죠. 이런 선의의 제3자 보기정을 둠으로써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원칙 인정되지 않는 법제상 흥결을 개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548조 1항 단서 해제 의사표시하여 제3자권을 해야지 못한다. 요 규정이고, 가담법 11조 단서도 가등기 담보권자로부터 목적물 양도받은 선의 제3자는 권리 취득한다. 요 규정이에요. 거기 지금 하나 빠져있는 것이 실명법 4조 3항이 있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나 빠져있는데, 여기에서 세 문제 전후가 집중 출제된다는 것. 따라서 선의 제3자 보기정 앞에 4개는 가르쳐 주었으니까 나머지는 뒤에서 배우고 체크를 야물딱지게 하고, 이 규정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걸 같이 가르쳐 주겠지만 체계는 잘 잡아 놓으라는 거.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고르자 명의 등기 공시판 신뢰안전은 일단 보호 안 된다. 그러면 거래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선의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그 규정들이 총칙에 나오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비롯해서 몇 개 조문들이 있다. 이게 시험에서 억수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줄거리 잡고 거기 밑에 가려울고 닫고 조문 나머지 거는 나중에 배운다. 그런 이야기요. 이렇게 줄거리 딱 잡아놓으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 물권행위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면 이제 공부를 인문 과정에서 해두면은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지금부터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거. 법률행위 종류 중에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가 뭐냐 간단히 총칙 공부에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왔다는 거.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 민법은 법률을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행위라 하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게 법률행위다. 총칙 공부할 때 짚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요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했고, 얘가 그래 1억 원에 살게 승낙을 했고, 야한 것과 앞에 합치가 돼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원인돼서 당사자에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반대 권리, 소유권의 청구권, 얘는 매수니까 대금직 의무, 반대 권리, 권리 의무,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때 이 법률효과,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원인, 매매 계약에서 이 계약과 같은 거, 이런 거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또는 줄여서 권리변동 원인이다 그래서 법률요건이라고 부르고, 이런 개념은 반드시 숙지해 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이때 이제
이 계약과 같은 것이 청약, 성납,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 그래서 법률 요건 중에서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행위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왔어요. 중개부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법률행위니까 중개사 민법은 법률행위 시작해서 법률로 끝난다 이렇게. 그런데 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는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 법률행위 종류 중에. 그러면 채권행위는 뭘 말하고 물권행위는 뭘 말하는가?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에 그래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채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에 그런다 그 말은. 그러면 저번 주도 집중적으로 주제를 시켜줬어요. 채권 채무 그러니까 또 돈 빌려준 거 떠올리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런 계약 법률행위가 성사도록 알생을 여부를 하는 중개업과 관련된 민법 공부를 하고 또 채권 채무도 이런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떠올리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 행위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자고 말이요.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방금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총칙에서 공부를 딱 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게 원이 돼서 당사자에게 저번 주에 가르쳐주죠. 채권 채무가 생긴다 그 말이요. 이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전형적인 채권이죠. 특정인 매수 내리 특정인 매도인 가격에 특정한 행위 소유권이나 특정인 청구하니까 채권. 그러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 채권에 대응해서 뭐에 해당이 되고 채무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결론 매매 계약이 요 계약은 이제 법률 행위고 그 중에서 매매 요거 이제 합치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 종류 중에서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에 따라서 이런 매매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런 거를 법률 행위 종류에서 채권 행위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총칙에서는 요 계약이 법률 행위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매매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원이 됐어. 당사자가 채권 채무가 생기니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 그러니까 이런 매매까지 포함해서 매매 계약 같은 것을 법률 행위 종류 중에서도 채권 행위 이렇게 부른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채권 행위는 특징이 뭐냐?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켜.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매매 집중해야 돼요. 이걸 깨우치면 여러분 민법 실력이 한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고 민법전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지금 1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약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1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그럴게. 그러면 12월 10일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조건은 채권을 갖고 그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채권에 대응해서 이 의무를 채무를 부담을 한다 그 말할게. 따라서 이제 이 채무는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행위의 특징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채무는 이행해야 되니까 이게 채권행위 특징이에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에 비해서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종류에서 뭐를 말하느냐?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그래요.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한 단계를 더 나간다 말이에요. 12월 10일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는 당사자가 채권 채무만 갖는 거렇게. 그러다가 이행기 돌아오면 때 됐다 소유권 넘겨줘라 청약. 알았다 넘겨줄게 승낙. 그러면 양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합의가 곧 계약이다 그 말. 그럼 이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 186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매수는 이전 흔히 말하는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 말. 그럼 이때 이 물권 변동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유권이라는 합의 이런 게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다. 소유권이 물권이죠. 물권 8개는 이제 대충 알고 있죠. 이 소유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물권이고 합의가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소유권은 물권이고 합의가 계약으로 법률행위니까 싸잡아서 물권 변동을 법률행위다 해서 이런 거를 물권행위라고 부른다고 말할게요. 법률의 종류 중에서 소유권이 물권이지 않을게.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다루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는 특징이 이런 거라고 말해요. 이 매매 계약, 채권 행위가 원인이 돼서 채권 채무가 생기고 그 다음 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를 했고 그 다음 마무리 등기하니까 물권 변경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따라서 이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론 채권 행위가 원인이 돼서 물권 행위가 이행 수단으로 행했다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물권 행위에 대응해서 원인 행위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서 채권 채무 생겼고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합의 물권 행위 행해졌으니까 이 채권 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게 행했다 그래서 채권 행위를 물권 행위 대응해서 원인 행위 이렇게 부른다. 물론 앞으로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 물권 행위란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여기 이제 칠판에 사안에서는 이게 매매 사안이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합의 요게 이제 물권 행위 그러지만 이런 거는 뭐일까요? 감을 잡아야 되니까 이 의뢰 이런 예를 많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채권자가 내 1억 원 빌려줄게 저당권 하나 설정해달라. 청약. 그래 알았다. 설정해줄게. 승낙. 양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거는 이제 물권이니까 채권자는 저당권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면 채권자인 갑이 저당권 취득.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싸잡아서 권리 변동, 물권 변동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저당권이 발생, 저당권 취득하는 또 물권 변동. 그러면 저당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원인이 돼서. 딱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물권행위에 해당이 돼요. 저렇게. 또는 이런 경우 지금은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어려운 사람이 건물 하나 짓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다. 따라서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싶다 해서 토지를 빌려 쓰기 위해서 토지 좀 빌려달라. 바꿔 말하면 지상권 설정해달라. 청약. 그래 알았다. 빌려줄게. 승낙. 양의사표가 합의가 돼서 토지를 빌려주는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고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공시. 을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하면 을이 빌려 쓰는 애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용익물권 취득. 토지 사용권 취득했으니까 건물 짓는다. 이렇게 될 건데 이 경우에 얘가 지상권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 지상권 취득하는 물권 변동은 뭐 때문에 생겼는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원인돼서 여기서는 요게 원인돼서 지상권이 취득이 됐으니까 요게 물권 행위. 그중에서 계약이니까 물권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런 거를 물권 행위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물권 행위가 존재하고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소유권 이전 합의에 물권 행위 있고 등기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하나 깨우쳐야 되느냐? 우리 민법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여기서 계약이 성립이 됐고 채권 채무 생겼고 어떻게 이행이 돼서 얘가 어떤 권리 취득하고 요 일련의 과정 하나를 법전에다가 1조부터 뒤에가 쭉 규정을 해놓고 요 일련의 과정 하나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게 아무 탈 없이 순탄하게 계약이 성립되고 채권 채무 생기고 이행이 되고 그러면은 법이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 장애 사유가 생겨. 계약 성립 과정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채권 채무가 유효하게 발생되는데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재반 제도를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라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떠올려 봐야 되느냐. 계약이 성립돼서 채권 채무 생기고 이행 과정까지 요거 하나를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전문에 순서대로 쓰였는 건데 우리 민법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규정이 되었다고 논리에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물권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채권법이 나와 있고 친족상속법입니다. 친족상속법은 시험에서 제대니까 열애시키고 여기까지가 우리 중개사 시험법에 들어가요. 물권법, 채권법, 재산법 그러고. 근데 민법 총칙이 이제 여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가 규정이 되었고 이 법전 순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말이야. 제대로 된 건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원래 우리 민법이 뻔한 것이 독일 민법이라고. 독일 민법전에 순서가 바뀌어 있어.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채권법이 나와. 독일 민법은.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와. 근데 일본 놈들이 독일 민법을 뻔따면서 이 자석들이 모방의 천재인데 그대로 뻔따자니까 쪽팔리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뻔따면서 바꿔버린 거야. 제일 앞머리에 총칙은 둘 수밖에 없어 올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물권법을 두고 채권법 두고 독일하고 반대로 바꿔버린 거야. 일본 놈들이. 근데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살았죠. 30년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 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차라리 독일 거를 받아들였으면 법전이 제대로 됐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처럼 물권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총칙은 제일 앞머리에 반대 둬야죠. 기본 원리니까. 그런 다음에 순서를 보라고 말이야. 매매계약이 먼저 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채권 채무가 생겨야죠. 여기가 뭐예요? 채권행위. 여기에 먼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행기 도래하면 소유권을 일단 합의를 하잖아. 여기에 물권행위라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 얘가 소유권 취득이야. 이 소유권이 뭐예요? 물권이야. 이걸 규정해 놓은 것이 물권법이라고. 그러니까 독일 민법이 독일 놈들이 아주 법전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고. 요 순서에 따라서 총칙 먼저 두고 채권법이 나오고 채권 채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행수단은 물권 행위가 있으니까 물권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일본 놈들이 이거 모방했다는 거 표 안 내려고 뒤집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 놈들 뻔다 뒤집어 보니까 엉망이 돼본 거야 이게. 따라서 법 공부할 때는 민법 공부할 때는 제일 앞머리에 총칙이 올리니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채권법이 나오고 물권이 나오고 이 순서로 나와야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는 일본 놈들 때문에 이걸 바꿔놓으니까 어렵다는 거야. 잠깐 프린트물 펴보세요. 이런 걸 알고 공부하면 물리가 확 튀어. 3페이지 봐보세요. 나 이거는 일부러 설명 안 해주고 넘기는데 마지막 날 이야기해 주려고. 3페이지 보세요. 우리 민법의 기본 골격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라고 나 신신당부했는데 그때 밑에 재산법과 가족법에서 가로친 나번은 내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왔다고. 마지막 날 가르쳐 주려고. 방금 해준 소리가 거기에 쓰여 있어. 가로친 나번 눈으로 읽으세요.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따라 물권법에 의해서 채권법을 정하고 있지만 독일 민법은 반대로 채권법에 의해서 물권법을 정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다. 민법 총칙에서 권리변동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를 다루는 점에서 독일 민법처럼 법률행위인 계약과 그에 따른 채권관계를 정하는 채권법을 총칙 다음에 편지하는 순서가 오히려 합리적이다. 예컨대 이 말 이해할까 거의 예의를 드러났어. 칠판에 써준 예다 그 말이야.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예 끝난 다음에 밑에 네 번째를 보세요. 따라서 재산법의 체계적 파악으로 해서는 물권에서 출발하면 엉망진창이고 무엇에서 출발해야 된다? 채권에서. 채권에서 출발해서 이를 기초로 물권을 이해하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제? 결국 민법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법 총칙 원리의 기초 위에서 채권을 거쳐 물권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이 지금 엉망으로 되었다 보니까 민법 공부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순서를 뒤바꾸다 보니까. 제 말 알아듣겠나요? 그 부분을 읽어서 연구하면서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우리 민법전의 문제점이 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런 채권행위가 먼저 있어야 돼. 계약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매매 계약이. 그 채권처럼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 얘가. 소유권이 물권이고.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채권법이. 그 다음에 물권법이 나와야 되니까 순서가 이렇게. 독일은 이렇게 돼 있다고. 독일은. 근데 일본 놈들 뻔따면서 바꿔본 거야. 우리는 또 일본 거를 뻔딴 거고.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기가 순서가 뒤바뀌니까 어렵다는 거야. 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민법 공부가 되면은 총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채권법, 계약법을 그 다음에 읽으라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마무리 삼아서 물권법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러면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라고 말이야. 공부를 1년이나 3년, 100년 해본들 맨날 똑같은 패턴이 입각해서 점수 나오지도 않는데 개발, 세발하고 아무래도 뒷문다고 외우면 뭐하냐고 말이야. 법전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바람직하고 우리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민법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여기까지 하고 공부 참한 사람들은 연말 연초에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기초인문과정 그냥 프린트물을 읽어보되 이해가 잘 안 되면 기초인문과정을 몇 번째 동영상을 봐서 꼭 이해를 해오시라고 말이야. 그래 앞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민법에 대한 기본 틀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만 좀 이해를 하더라도 일단은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해진다고 말이야. 1월 달부터 공부할 때는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준 기본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또 이런 걸 설명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부할 게 많이 남았는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린트물 보고 그 다음에 체계가 지금 안 서 있는 분들은 동영상을 꼭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보라는 거. 나중에 1월달 가면은 공부 다른 것도 한 수준 높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동영상 보기도 벅차요. 시간이 있을 때 꼭 보시라는 거. 그거 하면 1차 동체를 합격할 수 있어요. 체계만 잘 잡아놓으면.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